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그럼 나경원, 안철수? 응? 홍준표? 이렇게 되는 거. 다음은 그 뭐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가 없는데 자꾸 잘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홍준표를 해촉했다. 그 김건희 했을 리가 없지. 그걸 대통령실이 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앞으로도 실제로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할 거라는 게 문제예요. 박성민 대표가 지난주 방송 때 그 전광훈 목사 관련한 건에 있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되게 세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영상 맨 앞으로 그 멘트를 끌어다 붙였어요. 네, 다 알면서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그냥 마치 몰랐다는 듯이 책임 아무도 안 져요. 우선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누가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책임질 사람 책임지라고 홍준표 시장을. 아니 그건 하태경 의원이 뭐 전문 홍답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정강훈 자를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홍준표 자르는 걸로 답을 했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전 뭐 상임 고문을 해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임 고문이라는 걸 어떻게 해촉했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 지난 방송 때 이야기했나? 우리가 탄핵, 거부권 이런 거는 원래 책에 있는 거고 네네네. 비상시에 쓰라고 한 건데 요즘 자꾸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해촉 이런 것도 사실 사전에 있는 거지. 그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스스로 물러나는 식으로 정리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김영우, 그다음 이번에 홍준표까지 해촉, 해임 이런 게 정말 발생하니까 참 이상해요. 근데 이건 마치 어떤 사건을 연상시켰냐면 아까 뭐 우리가 해임이냐 해촉이냐 얘기를 했지만 나경원이나 김용우나 이분들 해임이나 해촉할 때는 사실은 그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점잖은 분들이라 이게 격렬한 그 저항을 부를 거란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고요. 예, 홍준표 대표를 얘기할 때는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그 보도권 관련해서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MBC를 그 순방 갈 때 비행기 태울 거냐 말 거냐라는 이슈하고 비슷한 이슈예요. 근데 그 이슈랑 비슷하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걸 안 태우면 이슈가 확산되고 반발도 있고 저항도 있을 거라는 게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슈 측면에서 보면 이슈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훨씬 더 중요한데 아까 정치에서는 그 태도가 중요한데 이것은 긁어 부스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걸 해촉하는 순간 불이 번지는 거죠. 그게 너무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 기자를 순방하는 비행기에 태우지 않으면 전용기 태우지 않으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이 그렇게 깊은 그 뭐 분석을 안 해도 예견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그 깊은 전략적 사고를 하고 한 행동이 아니다. 그게 뭐 김기현 대표가 했겠냐 이런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죠. 처음에 유승민, 네. 이준석, 네네. 그래 뭐 그까지야. 뭐 워낙 저쪽은 세게 이야기하니까. 그다음 나경원, 안철수, 응? 홍준표 이렇게 되는 거. 다음은 그 뭐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당의 예를 들어서 역사성으로 볼 때도 이걸 하나씩 잘라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새로운 게 있으면은 조금 부작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돼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민자당 끝 신한국당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자기 이제 의제 그림
인물을 가지고 하는 게 보였는데 그래도 결국 부작용이 나가지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데 지금은 뭐가 없는데 자꾸 잘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제가 이게 아까 뭐 얘기하려다가 이제 네, 뭔가 하시려다가 생각이 안 많으셨던 했는데 것 사실 뭐 제가 이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준석 대표 그때 게스트로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온 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진석 비대위가 100% 당원 투표로 가면서 그때 비대위원 중에 모 분이 항우여 대표를 얘기를 하면서 존재감 없는 대표가 돼야 그게 선거에도 좋고 요순 시대 같은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항우여 대표 아주 점잖은 분이고 신사적인 분이에요. 근데 판사형이고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 뜻을 그대로 투과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당에서 뭐가 실수가 나와도 청와대가 했다 그러지 항우여 대표가 뭐 결정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물어. 안 묻죠. 네.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 몇 퍼센트를 그 투과할까? 저는 95% 투과한다고 봐요. 5%인데 그 5% 때문에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김무성 유승민 때문에 될 게 아무것도 없고 그것들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시끄러워 근데 사실은 뒤로 다 그래도 청와대도 살고 당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대통령 그래서 내가 그거 막았다. 그렇게 뭐 얘기도 하고 이게 면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항우여 대표가 100% 통과시키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자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홍준표를 해촉했다. 그 김기현이 했을 리가 없지. 그걸 대통령실이 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할 거라는 게 문제예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 명 한 명 이제 약간 내쳐지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20, 30대가 주력 지지 세력이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중도 보수라고 본다면 자 홍준표 시장과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는 TK의 영향이 있을까요? 혹은 또 아니면 뭐 당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령대라든가 어떤 그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당의 주류예요. 그 얘기를 하셨죠. 내가 당의 주류입니다라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라고 이야기 예. 많이 하잖아요. 네. 당의 노선을 떠나서 뭐 중도다 2030이다를 떠나서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이 당에 지금 원래부터 뿌리 깊었던 홍준표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경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경원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홍준표의 노선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네, 그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조금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정강호 목사를 해촉한 것이 그건 홍준표 대표의 진짜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오비라이라고 이제 만나는 지점에서 야, 이 정강훈 때문에 홍준표를 잘라? 이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도 지금 남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당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홍준표 대표가 내가 주류고 내 당 성인고문은 오히려 내가 할 말을 못하게 한 족쇄 같은 건데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장제원 의원 등 이분들이 이제 세죠. 서슬퍼렇게 센데 단단한가? 저는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단단함하고 센 거는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갭이 커져버리면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지 못하면 센 것도 조금 낮춰가지고 고개 숙이고 해야 되고 많이 단단하면 셀 수도 있는데 갭이 크면은 단단하지 못한데 세면 아래가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준표, 나경원 이런 분들은 집안 재산하고 친다면은 고모, 큰아버지, 재산상에 뭐 좀 괜찮냐 어쩌냐라고 하면 절하는 이제 가장 제주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상 차리는 사람은 이제 윤핵관이고. 근데 우리의 정통성이라든지 이걸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고모도 부르고 큰아버지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큰아버지가 뭐 상이 뭐 과일이 안 좋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게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가세요. 제사 오지 마. 예. 이런 형국가 아니에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내가 당의 주류고
그거 다 한철이다. 그 얘기는 뭐냐? 내년 총선 끝나면 윤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에요. 윤 대통령 지금 이거 지금 당신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그냥 왕 앞에 무슨 뭐 그냥 벌벌 떠듯이 하는 사람들 총선 딱 끝나 보시오. 이겼거나 졌거나 완전히 그때부터는 등 돌린다. 홍준표 시장은 탄핵 때 직접적인 책임도 없었고 지금 국회 나갈 것도 아니야. 그럼 여기에 지금 무슨 타격을 주겠냐고요. 더 발언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홍준표 시장은 좀 달라요. 위치가 지금 위치가 다른데 그걸 잘 생각 안 했다. 생각을 안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당내에서 입지 홍준표 시장이 주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게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은 리얼미터가 지난주에 10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13일 날 해촉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틀간만 반영이 되긴 했지만 대구 경북 지지율이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좀 눈길이 가는 게 그 민주당 지지율이 9% 이상 오르는 대구 경북에서 그 지지율 하락은 이런 메커니즘도 있어요. 원래 양파 겉에서부터 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 먼저 떨어지고 네. 라이트한 지지층 떨어지고 네. 그다음 핵심 지지층 낮아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네. 민주당 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한참 안 좋을 때 똑같은 보도가 나오죠. 호남도 빠져. 네. 라고 나오는 거랑 여기가 TK도 빠져라고 나온 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쭉 흐르다가 반등을 할 때도 다시 또 안에서부터 거꾸로부터 네. 붙고 떨어질 땐 밖에서부터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계속 안 좋으면은 한 번 더 거칩니다. 그 과정을. 남아있는 중도층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아니 되겠지만. 근데 제가 이걸 주목하는 건 그건 대구 시민들이 결정할 일이지 어떻게 권력에 의해서 내쳐지는 모습을 당할 때는 그건 이준석 대표가 쫓겨날 때도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20, 30대도 저거는 내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당하는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당할 때 내가 그렇게 당하는 이게 언제 그런 걸 제가 느꼈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하고 김무성이 천해지는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를테면 이제 김영삼계고 그래도 부산 PK에서는 아주 거물이고 중진급이에요. 당대표 지낼 때는 대선 여론조사에서 1등도 오랫동안 한 분이고 그런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홀대 이게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PK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알아. 김무성이 뭐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PK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 정치인인데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전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혹은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거기에 약간 기분이 상하는 유권자들이 나올 수 있다. 과거의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에서 응원을 많이 해준 정치인들 있죠. 뭐 천정배도 있고 정동영도 있고 이 박지원도 있고 다 있는데 가서 친문가의 그 정책 싸움에서 일패도저하고 결국은 다 고향으로 돌아오죠. 다 돌아오는데 이게 못난 자식처럼 보이죠. 그래도 못난 자식, 못난 남편도 내가 욕해야 되는 거지. 남이 욕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혼을 내야 되는데 대구에서 할 일이지. 이거 그렇지 대구에서 할 일이지. 홍준표를 이렇게 잘라내 옛날에 김무성한테 한 것처럼 그런 정서가 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구시장인데 뭐 지금 공천 받으려고 눈치 보아야 될 일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네. 지난주에 갤럽 지지율이 27, 대통령 지지율이 27까지 나왔어요. 물론 최저는 24가 있기 때문에 아직 최저로 간 건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목요일 날 홍준표 시장이 해촉이 됐고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번 주에는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럼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상황 당연히 그렇고 뭐 이제 이번 주는 주초에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대통령실에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도 10개월 동안 그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5%를 넘은 지 10개월이 됐어요. 네. 이번에 70%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긍정평가 20% 밑으로 떨어졌고 중도층은 이제 그렇게 됐고 지역으로 보면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리고 세대로도 보면 70대 이상에서만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긍정평가가 앞서고 60대까지도 다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다 세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데 리더십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지지 기반의 위기를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없고 정체성도 지금 당이 아까 말했지만 어디로 중도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의 원래 그 지금 그 극우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하니까 이 혼란이 있고요. 지지 기반이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이 상황을 현재 리더십이 해결을 못 합니다, 지금. 저는. 해결을 못 한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박성민 대표님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이게 다키스트 아워 네, 가장 네. 어두운 시절이었다 보수 진영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자꾸 그때 생각이 나요. 특히 2019년 2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당대회 황교안 오세훈 대결인데 김진태 가 대표로 나오고 최고위원들도 뽑지 않습니까? 2019년이면 2018년 지방선거도 대패했던 때예요. 17년 대선은 당연하게 지고 18년 지방선거 대패한 시점인데 황교안 등장하고 날짜 확인해 보니까 2월 8일이더라고요. 2월 8일 날 5.18 공청회를 하면서 온갖 막말들이 다 그때 터져요. 그랬죠. 네네, 네. 그 기억납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2월 8일 공청회를 해가지고 온갖 막말이 터지고 온갖 언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때 등장했던 김순례라는 분이 별 주목도가 낮은 분인데 그때 주목도가 높아져서 올라갔죠. 네. 전당대회 3위로 당선이 돼요. 5.18에 막말을 했다라는 이유가 오히려 더 득점을 받아가지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직전에 터진 5.18 공청회 망언 파문.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징계 유예 결정과 함께 선거 전에 뛰어들자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극우 강풍이 전당대회 현장을 집어삼켰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동안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고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정광훈 목사 등장하고 뭐 누구 잘라내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를 낮춰야 될 때거든요. 근데 상대의 반대를 높이거나 뭐 핵심 지지층한테 자꾸 소구하려고 하는 박정희 기념관 간대더라, 뭐 박근혜 대통령 예방하려고 한대더라라는 게 그런 흐름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류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메커닉스냐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분들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그렇죠. 메커니즘입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대선 그러니까 총선 1년을 앞두고 갤럽이 이제 지지난주에 뭐 이를테면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할 거냐 또 뭐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할 거냐 이 조사를 이제 갤럽이 주기적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2주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여당을 지지한다가 36%, 야당을 지지한다가 50%예요. 14%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2020년 총선 1년 앞둔 시점에서 이걸 했어요. 2019년 4월 달에도. 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한 거예요. 네.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당시 여당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가 47%, 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게 37%, 10% 차인데 물론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수많은 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때보다 좀 더 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격차라고 하는 게.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프로그램 정체성과 관련된 거라 짧게 내년 총선에 등장하진 않겠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하진 않겠지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스브스 프리미엄 사이트에 오시면 이 두 분의 채점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11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에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두 분이 말씀하신 핵심만 또 잘라서 한 번 더 방송을 하고요. 일요일에
하루 종일 다시 방송을 합니다. 뭐 언제가 됐든 두 분이 굉장히 뭐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석을 보고 실제 현재 상황을 보시면 몇 배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토브리그 마치겠습니다.